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정보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기본적인 것들 얘기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래밍도 해봤었죠. 함수 개념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재기적인 호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재기적인 방법을 썼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모아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시간에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서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언어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C++, C++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자바, C#, 비주얼 베이직 .NET, 그리고 조금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도 기본적으로는 자바고요. 이것도 역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다는 말은 객체지향의 개념을 랭귀지 수준에서, 그러니까 언어 수준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상위 개념을 이해할 때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모델링 언어라는 것은 사실 UML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해서 이제 약어를 따서 UM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계 표준 모델링 언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분석을 하거나 설계할 때, 그러니까 구현에 앞서서 분석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화된 어떤 모델링 언어가 되고요.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죠. 객체지향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대체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이 객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개념이라면. 근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사물들이 있고, 또 어떤 눈에 보이질 않지만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사물이나 개념들이 있죠. 사물이나 개념. 자, 객체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물만 객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개념도 객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객체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객체를 결국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설계도가 필요해요. 설계가 필요한데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 클래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표현들만 먼저 익혀두고요. 좀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일단 표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은 결국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이다 라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죠. 클래스라는 것은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속성과 행위, behavior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어떤 객체를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속성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속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 뭐 주민번호 같은 것들도 해당할 수 있고요.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키, 몸무게 등등등 다양한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객체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속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적인 값이에요. 어떤 값이죠. 이름,
문자열로 된 어떤 값이고, 나이는 숫자로 된 어떤 값이고, 주민번호도 문자열로 된 어떤 값이고. 그러니까 정적인 것을 기술할 때는 바로 이러한 속성을 이용을 하면 정적인 정보를 정해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객체라는 것은 정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라면 어떤 또 행위를 가질까요? 자, 이것은 속성이고요. 자, 사람의 어떤 그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뭐 달린다, 그죠? 그리고 먹는다, 뭐 잔다, 말한다 등등등 다양한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사람이라는 객체를 관찰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죠.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대상들은 이렇게 속성과 행위를 잘 설계함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죠. 자동차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자, 색깔을 제가 조금 밝은 색으로, 자동차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의 어떤 이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이제 모델명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 그리고 뭐 cc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몇 cc짜리인지. 그리고 제조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물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바퀴는 몇 개인지, 바퀴의 개수라든지 문의 개수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흠집 여부, 흠집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속성으로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모든 속성을 잡다 보면 사실은 자동차라는 객체를 그대로 컴퓨터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기 위해서는 거의 무한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흠집의 경우도 되게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원자, 분자 레벨까지 동일하게 뭔가를 정보를 넣어주려고 한다면 거의 무한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근데 과연 그렇게 완벽한 데이터가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흠집의 예를 들어보죠. 흠집이라는 정보는 과연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영업 카탈로그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영업용 카탈로그, 자동차 카탈로그를 만들 때 과연 흠집 정보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업하는데 무슨 흠집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흠집은 무조건 불필요한 속성이냐? 그건 다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중고차 매매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쪽 상황에서는 흠집 정보라는 속성을 또 자동차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속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뭐 예전에 얘기했던 행위도 있었죠. 행위라는 것도 자동차가 가속한다, 감속한다, 또는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속성과 행위를 적절히 뽑아낼 때
어디로부터 뽑아내냐면 결국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시스템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목적.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냐에 따라서 속성과 행위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것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설계 개념이죠. 설계를 할 때 이 시스템 목적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서 그거에 맞는 속성과 행위를 찾아내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뽑아내게 되면 그만큼 낭비가 되는 거고 비용이 들게 되는 거고요. 또 속성과 행위를 너무 부족하게 하게 되면 제대로 시스템의 어떤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속성과 행위, 그리고 이 속성과 행위를 담고 있는 이러한 객체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만든 객체들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클래스들 간에 어떤 그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사람의 관계를 본다면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한다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와 객체 간에 어떤 그 관계가 생겨요. 뭐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한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엔진을 포함하는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관계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그 객체 지향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은 자동차를 만들 때처럼 자동차의 어떤 부품들,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더 작은 단위들을 찾아내고요. 필요한 전체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더 작은 시스템들을 찾아내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속성과 행위를 찾아줌으로써 그 부품들이 자기의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책임을 지게 되고요. 뭔가 해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책임이 필요할 때 다른 부품에서, 그러니까 즉 다른 객체에서 그 객체로 어떤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자라는 객체가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것은 페달을 밟게 돼요. 기본적으로 페달을 밟아서 그 페달에서 그러니까 페달을 밟는다는 것은 메시지를 준 거죠. 자동차에게 너 이제 속도를 줄여라 라고 하게 되면 그 페달은 다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객체에게 속도를 줄이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브레이크 시스템이 동작을 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동차의 어떤 핸들도 마찬가지죠. 왼쪽으로 꺾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객체가 핸들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왼쪽으로 탁 꺾으면, 그 핸들이 왼쪽으로 꺾는데 차가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결국 핸들이 왼쪽으로 꺾임으로 해서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꺾여서 결국 바퀴의 방향이 틀어짐으로 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각자의 어떤 그 객체라는 거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해서 또는 자기가 이제 못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 다른 객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해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전체 시스템이, 전체 어떤 그 객체가 프로그램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해하고 나면 객체라는 것이 뭐고 클래스라는 것이 뭐고,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개발한다라는 것은 어떤 클래스 부품들을 찾아내는 거고, 그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속성과 행위들을 찾고 그걸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전체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클래스들의 관계는 뭐 종속이니 연관이니 상속이니 포함이니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결국 그 앞에서 정했던 다양한 속성들 있죠. 이 속성들의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값에 따라서 그 객체의 어떤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객체라는 것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또 확인하고 하면서 전체 객체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는 겁니다. 상태를 바꾸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계속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메시지를 준다라는 말은 특정 객체에서요. 자, 다시 이쪽으로. 특정 객체에서, 한 객체에서 다른 객체를 이용한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를 준다는 말로 이제 쓰고 있어요. 객체지향 개념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이렇게 전자계산기가 있어요. 전자계산기가 있는데, 사람이 이 전자계산기를 쓰기 위해서는 적절히 만들어 놓은 이런 버튼들을 눌러서 클릭을 하죠. 버튼을 눌러서 또 여기에 이제 뜨게 되는 표시, 뭐 1, 2, 3 이렇게 숫자가 뜨는 거죠. 이 화면에 뜨는, 화면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 이 계산기는 이 화면을 통해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버튼을 통해서, 이 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뭐 쓸 수 있는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계산기의 내부에 있는 복잡한 어떤 기계 장치들을, 회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메시지만 주면 이게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객체지향이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이 계산기 내부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용자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인터페이스, 버튼들만 이해하면 이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걸 다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다시 화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객체와, 사람도 일종의 객체인 거죠.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그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안에서는 또 복잡한 어떤 회로들이 인터랙션을 주고받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전체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한다라든지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결국 뭐예요? 계산기라는 것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할지, 핸들링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이 앞에서도 다시 얘기했던 객체를 찾고요.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가를 찾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행위들을 묶어주고요. 그리고 객체와 객체 간에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을지를 고민을 하면은 전체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작업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문제 해결.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영역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영역이 있고요, 해결 영역이 있어요. 자, 문제 영역이라는 것은 프로블럼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공간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바로 문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인지를 하든 못하든 어떠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불편하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 영역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간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 상황을. 버스가 언제 올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냥 뭐 기다린다든지, 버스의 어떤 시간표도 알고 싶은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버스의 시간표가 항상 바뀐다고 하면 더더욱 뭐 단순히 출력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뭘까요? 버스 스케줄표를 보여주는, 또는 버스표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앱이 되는 거죠.
자, 문제 상황 무엇이었을까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해결이 필요한데 그 해결을 할 때 쓰는 게 뭐라고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어떤 그 문제 공간에 끼워 넣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객체를 끼워 넣는 거죠. 이제 문제 영역 자체도 이제 객체들이 이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비효율적이니까 그 문제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더 효율적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역량을 이용을 하려고 하니 소프트웨어를 쓰면 적절히 그게 더 나은 세상이 되겠구나, 더 나은 어떤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객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만든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속성이나 행위들을 정의해내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어떤 정류소라든지 이쪽과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코딩을 본인이 다 한다거나 구현을 해야지만 컨트리뷰션, 공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그 초반에 이루어지는 기획 단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도출을 해내서 그 문제 상황 자체를, 문제 영역 자체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이렇게 설계를 하는 또는 분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누군가 개발자들이. 자,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정말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더 가까이 쉽게 만나서 연락하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전화고요. 전화고 조금 더 나은 솔루션으로 나온 게 화상통신이죠. 화상통신을 통해서 이제 화면을 주고받으면서, 그건 이제 그 화상통신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상황을 쳐다보고는 내가 가진 기술을 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현 자체의 역량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은 수학적인 부분이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부분이라서 중요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역량 말고도 필요한 게 뭐냐, 기존의 또는 첨단 또는 최근 나온 어떤 기술들, 과학 기술들을 잘 이해를 하고요, 문제 도메인을 동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문제 상황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뭔가 더 가치가 있는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영역만 잘 알고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들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잘 이해를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 거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VR 기술 알죠, 여러분들? VR, Virtual Reality예요.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자, 어떤 솔루션을 낼 수 있느냐? 가상공간이라는 곳에 멀리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이 그 VR이라는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VR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상공간 어떤 뭐 룸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순간 그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내가 마치 그 가상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고 서로를 볼 수가 있고요. 마치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2차원적인 영상을 보고 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한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몸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까지 리얼하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모션 캡처를 해서 모션 자체를 그대로 그래픽으로 VR 공간 속에서 가상현실 공간 속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뭐예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 지식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코딩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해결 영역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제 공간, 문제 영역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영역이고요. 해결 영역은 소프트웨어 공간으로 실제 공간에 매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넣는 어떤 객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추상화돼 있어요. 여기서 추상화라는 것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추상화요. 추상화라는 것은 이제 앱스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앱스트랙션이라고 하고, 앞에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자동차를 속성과 행위를 뽑았는데, 이 속성과 행위를 뽑을 때 무한히 많은 것을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는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서 속성과 행위가 최적화되는 어떤 그 모험 답안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준에서 끊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추상화 수준은 목적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것을 속성 행위라는 몇 가지 항목을 뽑아내는 작업이 바로 추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션을 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헤매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구현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그려주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아주 뭐 간단한 집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데 그냥 집을 지으세요라고 하면 아주 황당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그냥 간단한 기능 몇 가지 던져주고 만들어주세요 하면 되지만,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몇 가지 기능만 던져주고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걸 해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능을 잘 분석을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객체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속성들이 있고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지를 잘 나누어서 쪼개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통으로 던지지 말고 잘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위까지 나누어서 그걸 분석을 해서 던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나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너무 크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청킹이라고 하죠. 뇌과학에서 나오는 또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청킹이라고 하는데, 밀러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정보를 이제 의미 있는 묶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보면 숫자 개수가 뭐뭐뭐에 뭐뭐뭐 이렇게 한 7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마법의 숫자라고 하고요. 조지 밀러의 연구에 의해서 이제 마법의 숫자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한 5개에서 9개 정도가 사람이 뭔가를 정보 처리를 할 때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도 복잡하고 해결도 복잡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서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적은 비용으로 미리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본다는 말은 뭘까요? 직접 구현을 해서 만들게 되면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 들겠죠. 다리 같은 거 공사를 하는데 설계하지 않고 그냥 지었는데 무너진다거나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석과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들지 않고도.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해결 영역에 대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을 보고 소프트웨어 구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거,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문제 해결. 이게 수학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수학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뭐가 불편해요 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한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객체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던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인터랙션을 만들어서 생기도록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자, 뭐 여기서 이제 얘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의료 차트예요. 의료 차트. 그러니까 환자 기록인 거죠. 과거에는 이 환자 기록을 이렇게 종이로 의무 기록실, 뭐 보관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트를 다 보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환자가 왔을 때 내 차트가 저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찾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보관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소실의 위험도 있고, 화재가 난다거나 했을 때 저런 것들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실제 문제 상황인 거죠. 문제 영역에서 도움도 안 되면서 너무 많고 찾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쓰게 되죠, 이 공간에. 그래서 해결 영역으로 등장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 종이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차트들을 뭘로 바꾸느냐? 전자 의무 기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물리적인 것들을 전자적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 어떤 것들을 대체할까? 그리고 대체했을 때 필요한 속성과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해야지만 기존의 뭐 의사쌤이라든지 간호사쌤이, 선생님들이 업무를 보던 방식이 불편하지 않게, 또는 더 향상되게, 더 나은 어떤 업무 방식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의무 기록이라는 전자 솔루션을 만들어낼 때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 솔루션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뭐예요? 해당 도메인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구현 능력도 결국에는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문제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개발 자체보다는 분석과 설계가 더 중요하고요.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향후에는 이제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지 보수 작업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그 차트를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삭제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삭제를 한다거나 또는 검색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필요할 거예요. 종이로 되어 있는 전자 차트를 대상으로 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요. 그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간도 줄어들고 종이값도 줄어들고, 실제로 검색 속도라든지 저장 안정성이라든지 서버 같은 것들은 이제 백업을 할 수 있으니까, 화재가 나더라도 이제 원격지에 백업을 해놓으면 안전하겠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 관련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속성들 그리고 액션들 행위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좀 비효율적이다, 얘는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도록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설계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뒤늦게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초반에 만들기 전에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분석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오가고 차는 몇 대나 주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미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실제 사건들이에요. 이거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실제로. 자, 아파트도 건립하지 않고 도로를 추진해서 뒤늦게 설계 변경을 하는 상황도 있고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유럽 쪽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중국이었고요. 이 사건은 중국이고 이건 이제 유럽 사건인데 47층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고 실제 건축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실제 구현하는 사람들은 설계도에 따라서 그대로 구현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더라도 사실은 그때 이제 스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죠? 초반에 분석과 설계라는 것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못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어떤 그 결과가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분석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재밌으라고 제가 넣은 건데요. 문제를 일으킨 설계자는 계속 이거 멈춰버렸네요. 자, 문제를 일으킨 설계자는 계속 뭔가를 닫고 있는데 사실 옆을 살피지 않고 닫았던 거죠.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의뢰인은 표정이 저렇게 되고 설계자는 도망을 가는 거죠. 자, 주변이 부서지든 소프트웨어가 망하든 돈을 날리든 상관없이 도망가게 되는 거. 그러면 개발자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가 십상인데 사실은 설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개발자가 마지막에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설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객체지향적 그 소프트웨어 설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객체지향적 사고법을 잘 익혀야 됩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요. 어떤 일종의 사고법이에요. 사고법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설계를 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고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각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야 되는 사고법인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경험.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소프트웨어 설계는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문제를 한 덩어리로 둔 상태로 여러 사람이서 같이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죠.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이해력이 좋아야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잘 분석을 해서 분석력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다 쪼개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더 작고 쉬운 문제들로 쪼개어서 그 쉬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서 결국 보다 더 컸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전체 문제, 너무 커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일을 잘 쪼개야 된다는 거죠. 자, 분할 정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크기를 쪼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쪼갤 수도 있는 것인데요. 뭐 이런 용어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컴포넌트라는 것으로 쪼개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컴포넌트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크고 추상적인 서비스로 하겠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개념도 등장한 것들이 다 이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이라는 개념에 맞춰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개로 분할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묶을 거냐, 어떠한 관계로 만들 것이냐, 뭐 기능, 성능, 보안, 확장성, 유지, 보수성, 사용성 등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챙기는 역할을 바로 설계자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걸 하지 않게 되면 개발자가 코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개발자만 고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추상화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추상화라는 말 자체가. 자, 우리는 모델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모델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모델링이라는 것이 뭐냐? 자, 잠깐만요. 모델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뭔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구체적이겠죠. 실체가 있는 것들도 다 구체적일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어떤 추상화된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객체예요. 객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클래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클래스라는 거는 개념을 설명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객체란 말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설계도가 클래스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을 봐가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좀 들어주고요. 일단은 자, 구체적인 뭔가가 있고요. 추상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것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모델로 바꾸는 작업, 이게 바로 모델링이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은 실제로는 이 구체적인 대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매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생물체죠. 그걸 그대로 복제해내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학사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학사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객체를 어떤 속성을 가지고 하느냐? 학번, 뭐 이름, 뭐 연락처, 이메일, 이런 몇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데이터에 넣어서, 메모리상에 넣어서, 또는 하드디스크에 넣어서 학생이라는 객체를 다루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사실은 굉장히 무한한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추려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 거예요.
불필요한 속성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 취해서 많이 요약을 한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학사 시스템에서 이 학사 시스템에 있는 이 학생이라는 추상화된 정보는 이 학생, 실제 학생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추상화되어 있는 이 학생이라는 것은 이 객체로서 추상화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실제 학생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상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는 추상화된 객체들이 사실은 실제 학생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봐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번이라는 걸 통해서 학번이라는 어떤 키 값이죠. ID라고 하죠. ID,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정체성을 정해주는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디를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 실제 학생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바로 추상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추상화요. 그래서 실체로부터 모델을 생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인데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고요. 본질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델링이죠. 자, 뭐 계속 말을 하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예, 자, 인간의 역사 잠깐 얘기하면요.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추상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굳이 훈련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추상화를 할 수 있고 또 잘 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역사를 보면 대충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류가 뭔가를 발명해내고 만들어내기 시작한 역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만들어낸다거나 바퀴를 만들어낸다거나 문자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인류의 굉장히 긴 역사상에서 보면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 앞부분에서는 주로 뭘 하고 있었느냐면 뭐 분류를 한다거나 언어를 만들어내는, 언어도 물론 뭐 발명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하면서 분류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들이 대부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동굴에서 그 이전 수렵을 하던 시절에는 생존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사냥을 했었어야 됐어요. 뭐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어야 사니까. 근데 처음엔 말이 없었겠죠. 말이 없어서 한 사람이 그 뭐 사냥의 대상이 되는 뭐 코끼리라고 하죠. 코끼리를 본 거예요. 동굴로 돌아오다가 코끼리를 봤어요. 근데 그 코끼리를 먹을 수 있는 건데 뭐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만 말을 알아듣고 같이 가줄 거잖아요. 그 사냥을 하러. 그래서 코끼리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이상한 단어를 쓴 거예요. 아바버 이렇게 막 쓴 거예요. 아바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바버가 뭔지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가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아바버라는 것은 코끼리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아바버 하면은 알아듣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 있건 없건 그 표현에 따라서. 자, 그런 식으로 발견하게 되는 하나하나를 뭔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끼리든 하마든 뭐 말이든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 사냥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굳이 하나하나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표현을 쓰면 그 동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냥을 할 대상이 뭔가 발견했다라는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거겠죠. 그 과정이 뭐냐? 구체적인 것들을 묶어서, 왜냐하면 한두 개만 있었을 때는 그걸 구분하기 쉽지만 여러 항목들이 늘어나면
하나하나 따져서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더 추상화된 개념으로 어떤 그 표현을 만들어서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것에 이름을 붙이고 더 추상화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복잡한 것들을 점점 줄여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언어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네, 프로그래밍 언어도 보면 되게 이 역사가 추상화의 역사예요. 추상화의 역사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잘 보면 추상화의 역사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건데요. 그 문제 해결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사실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문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본인은 못 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는 형이나 아니면 뭐 누나나 언니, 오빠에게 물어보는 거죠.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대상에게 말을 해서 또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요청을 하죠. 이런 것 좀 가르쳐 줘. 혹시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럼 그쪽에서 해결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써야 되는데요. 그 말이 같은 나라 사람이면은 한국말로 써야 되지만 이걸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쓰는 말을 배워서 영어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뭐 영어나 불어나 다른 중국어나 이런 언어를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엄격히 말해서는 010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진수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이 직접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010101을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나로 틀리면 잘못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걸 010101 비트 단위로 하나하나씩 다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게 전달했어요. 자, 이 컴퓨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기적 신호 0101 또는 1010 이렇게 들어오는 패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죠. 어떤 명령어 자체가 이제 그 비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0101에서 그 어떤 패턴에 따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빠르게 연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컴퓨터예요.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죠. 1초에 수억 번의 연산을 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컴퓨터인데요. 자, 그런 컴퓨터에게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기계열 공부를 해서 전달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0101을 스위치로 이렇게 올리고 끄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엔터를 버튼을 탁 누르면 뭐 이렇게 8비트 한 바이트씩 촥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실행 결과가 튀어나오는 방식이었죠. 자, 근데 이렇게 01010101 기계열을 쓰다 보니까 유사한 일을 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 규칙성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패턴과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그것들을 묶어서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add, sub, 그러니까 빼기, 그 다음 곱셈, 나눗셈 등의 어떤 그 키워드를 썼고요. 그 키워드를 넣으면, add라는 걸 넣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0101, 1101 이런 식의 바이너리 패턴이, 기계화 패턴이 이게 자동으로 샥 풀리도록 번역이 되도록 하는 어셈블러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어셈블러라는 이 기계열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기계열을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심볼들을 번역해주는 어셈블러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심볼, 단순한 심볼로 작성된 코드를 어셈블리어라고 하고요. 이 어셈블리어를 어셈블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최초의 어셈블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기계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어셈블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심볼화된 걸로 짤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최초의 어셈블러가 생긴 이후부터는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돼요. 한 단계 올라간 거죠. 더 추상화된 언어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어셈블리어에도 어떤 패턴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조건문을 실행한다거나 반복문을 실행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묶어서 C라는 언어를, C와 같은 언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C라는 언어는 굉장히 어셈블리어에 가까운 언어예요. 하지만 if라든지 for라든지 while과 같이 자연어에 가까운 표현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추상화가 많이 올라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C++, 여기서 이제 객체지향의 개념이 이게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언어에서 제공을 하게 된 거고요. 자, 뭐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사람이 쓰는 언어로 추상화가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서 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어,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표현으로 말을 하면 기계가 그것을 알아듣고 필요한 동작을 하게 하거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만들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자연어 처리를 통한 음성 인식 시스템들은 자연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어 자체를 이해를 해서 기존에 만들어있던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자연어를 이해를 해서 그걸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수준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추상화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여튼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보면 사람의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도 점점점 더 추상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이미 그 사람의 유전자에는 이렇게 분류를 한다거나 추상화를 시키는 것이 더 편한 거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추상화를 배우지 않는데도 되네?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묶기와 분류라는 것이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일반화 개념에 해당합니다. 일반화. 자, 일반화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일반화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델링이라는 것을 그림을 잠깐 보면, 자, 리얼월드가 있죠. 리얼월드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고, 모델이라는 걸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얘는 덕인데 피도라는 이름을 가진 독인가 봐요. 그래서 20kg이고 어플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의 뭐야? 리얼월드에 있는 대상을 생물학적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한 속성들만 빼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앱스트랙트 추상화적이고요. 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모델이에요. 뭐에 대한? 실체들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 얘를 다루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월드를 다루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인 인스턴스인데 이 인스턴스들을 뽑아내기 위한 어떤 구조, 설계, 틀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보면 영위도 있고 처리도 있고 뭐 말소기도 있고 하겠죠.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인스턴스예요. 객체예요. 실체가 된 객체라는 거죠.
실체라는 말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리얼월드에서는 실제로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고 공간을 차지하고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공간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속이라든지 약속 몇 월 며칠 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 자,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도 객체로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생기면 약속 객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에 등장하는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도 객체죠. 그래서 이 객체들이 이 약속이라는 객체와 릴레이션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속성들이 필요하겠죠. 약속을 하게 되면 속성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장소라는 속성, 그리고 뭐 시간 같은 것들이 또 뭐 필요하다면 벌칙, 약속을 어겼을 때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약속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모델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된 어떤 객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약속이 생성된다라는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객체가 마치 자동차 하나가 생겨나는 거와 동일한, 속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하나가 생겨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객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 하나하나 또는 이 동물들 하나하나, 자동차 하나하나는 다 구체적인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 처리 이렇게. 근데 영이 처리든 뭐든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죠. 구조. 그래서 이름을 가진다, 그리고 뭐 나이를 가진다, 뭐 주민번호가 있다 하는 어떤 이런 틀, 구체적인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틀, 서식 같은 거예요. 서식. 그것이 바로 설계도고요. 여기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예요. 클래스. 설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설계도만 잘 있으면, 값만 넣어주면 얼마든지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해서는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UML이라는 언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학습을 하거나 배우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객체 지향 개념을 이해하기에 좋은 도구이고요.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콜래보레이션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컴포지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뭐 등등등,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등등 굉장히 많은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중요한 다이어그램은 제가 볼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리고 순서도는 그렸었죠. 문제 해결할 때 순서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순서도가 조금 더 확장된, 더 나은 순서도에 해당하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할만하다라는 거죠. UML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 볼 만한 어떤 설계와 분석 다이어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객체 지향이라는 거 개념이 있는데, 그걸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로서 눈앞에 펼쳐놓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보고 다시 더 복잡한 사고를 하게 되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다시 더 복잡한 사고를 해내고 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씩 계단 쌓아 올라가듯이 이제 문제 해결을 접근을 했죠.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그러니까 더 복잡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표현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현 도구가 바로 UML이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UML을 익혀두면 좋은 점은 분석이나 설계 단계에서 모델링을 다 할 수 있고요. 다 커버리지가. 구현 언어는 굉장히 많아요. 구현 언어는 뭐 C, C++, 자바, C#, 파이썬, 프로세싱, 뭐 자바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직, 델파이, 뭐 엄청 많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하는 쪽은 또 SQL이라는 것이고. 근데 분석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UML 하나면 됩니다. UML 하나면 되고요. 이 다양한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업계 표준이에요. 표준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더라도 UML을 할 수 있으면 그 뭐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사람들과 IT 업무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과 설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UML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실무 쪽에서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언어인데요. 교육적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도 같은 거는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설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영역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문제 영역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당 도메인 전문가가 있어요. 병원이라면은 의사쌤, 그리고 간호사,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도메인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도메인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실제 고객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들도 잘 몰라요. 일은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뭐 서베이 같은 걸 통해서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뽑아내는 건 이제 사실이 되겠죠. 주로 이제 포커스가 이제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것들을 뽑아내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와 별도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중요한 상식들이 있어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도메인 나레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거나 책자를 보거나 전문가에게 공식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자료들이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해결 영역을 또 잘 노출해야 되는데, 해결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 설계, 뭐 방법론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이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하나만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그 대상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좀 상황에 맞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요. 개념 및 표현 언어로서는 UML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 단순히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경우라면 혼자서 그냥 해버리거나 한두 명이서 끝내면 되지만, 대부분의 복잡한 소프트웨어들은 그렇게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협업을 하게 돼요. 자, 이거 재밌어요. 보면은 커스터머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커스터머는. 근데 프로젝트 리더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버리고,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작성하고,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실제로는 다큐멘트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오퍼레이션 인스톨 된 거는 없고요. 근데 커스터머는 이 정도를 만들 거로 이 정도의 돈을 내요.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지급을 하게 되고, 서포트는 거의 없고, 마케팅 팀에서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커스터머가 정말 원했던 건 사실은 이거였어요. 이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는데요. 서로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에서 보면 서로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는 모호하게, 애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라든지 미팅을 통해서 또는 표준 언어를 통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준 언어를 통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 동영상은 꼭 별도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10분 이내로 이제 끝나는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제가 그 링크를 별도로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꼭 보고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죠. 프라임 때 보게 되면. 자, 아마 이게 강의 자료를 클릭을 하면 제가 동영상이 뜨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 뭐 혹시 안 되면은 제가 별도로 링크를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의 세계. 객체지향의 세계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객체예요. 모든 것이 객체예요. 이 모든 것이 객체고 모든 것이 객체인데 얘는 속성과 행위들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실체가 이제 추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몇 개를 가지고 중요한 것들 몇 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영역이나 해결 영역 모두 다 객체고요. 개념이나 언어 모두 객체예요. 모든 것이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는 기본적으로 일단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요. 자, 생성과 사용,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동차 어떻게 만들죠? 부품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죠. 그렇죠? 각 부품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의 목적이 있어요. 이 자동차의 목적을 잘 쪼개어가지고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고 그 부품들이 목적을 수행함으로 해서 전체 자동차의 목적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개발의 원리죠. 자, 생성과 사용. 이 객체라는 것을 생성과 사용하는 게 실제 세상에서 보면 뭐 책상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설계도가 있겠죠. 책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그리고 이 다리의 높이라든지 굵기, 또는 색상 같은 거 좋네요. 어떤 색상을 넣을 건지 등등은 바꿀 수 있는 속성인 거죠. 속성이에요. 테이블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 하나와 이렇게 기둥 4개를 붙여서 만든다라는 것은 설계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색상을 실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본 틀에다가 구체적인 속성 값들을 줘요. 뭐 색상, 뭐 빨간색이고 나무를 이용을 하고 높이 가로 세로는 뭐 100 by 80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값들이 들어가면서 이 값들이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객체들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를 설계를 하면은 속성 값들을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객체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실제 공간에서는 그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장에 가야 되고 재료를 써야 되죠. 근데 소프트웨어에서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만들어라 라고 new라는 명령어를 쓰는데요. 만들어라 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의 속성 값들만 주면 해당하는 객체가 짠 하고 만들어져요. 자동차 100대를 만들어라, 100대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속성 값만 지정해줘서 만들면. 자, 실체는 되게 비슷해요. 실체는 우리 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 공간상에 만들어져요.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고 만들어지는데 소프트웨어 상에서 만들어지는 객체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만들어져요. 100개를 만들면 100개의 객체가 들어갈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실체화된 거죠. 메모리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실제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은 공간이지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공간이 바로 실제 자기네들이 생활하게 되는, 생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체로 있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메모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코드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이해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실 공간과 소프트웨어 공간이 매핑이 되어 있다. 객체 지향이 좋은 점이 이거예요. 실 공간과 소프트웨어 설계와 그리고 코드, 이 모든 것들이 객체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만들어진 상황과 코드에서 만들어진 상황이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죠. 객체라는 개념으로 같이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객체 지향 사고법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죠.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 동일하니까. 자, 그런 거죠. 자, C 언어의 역사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C 언어의 역사는 제가 뭐 다 설명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1972년도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AT&T 벨랩에서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하드웨어 제어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만들어진 어떤 배경은 어셈블리 코드를 좀 더 추상화시킨 건데요. 어셈블리 코드라는 것이 아까도 뭐 0101010101 기계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 0101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프로세서, 컴퓨터에 보면 CPU 같은 게 들어가죠. CPU가 이거를 읽어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고 어떤 커맨드를 내려서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해석을 할 때 쓰는 0101이라는 코드가 이 CPU마다 틀려요. 다른 CPU에서는 동일한 기계어 코드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데서는 1010이 덧셈이고 어떤 데서는 0101이 덧셈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PU의 종속적이에요. 결국 머신의 종속적이라는 거죠. 기계의 종속적, 기계마다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 라는 거죠. 뭐 영어, 불어, 독어 써야 되듯이 CPU에 맞춰가지고 기계어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한 거죠. 어셈블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어의 종속적이었죠. 그래서 한 번 짜가지고 얘를 A라는 컴퓨터에 쓸 수 있는데 B라는 컴퓨터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추상화시키게 되면 C 언어라는 추상화가 된 수준에서는 이제 컴파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셈블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추상화시키면 그게 쉬워지죠. 자,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먹다라는 추상화된 개념 자체는 하나인데, 뭐 먹다 또는 eat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가 되면 묶기가 쉽죠. 꼭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C가 등장하게 돼요. 자, 최초는 이제 1978년도에 책이 나오면서 이제 유명한 책이죠. KNR 해서 C가 나오게 되고요. 80년대 이후 가장 인기 있는 법령 언어였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자바가 뭐 18%에서 20%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바가 항상 1등을 하느냐, C하고 C++ 같은 경우 합치면은 아직까지는 C 계열 언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자바와 맞먹는 정도는 되고요. 자, 근데 이제 C 언어의 문제점이 뭐냐? 완성을 결국 상실하게 돼요. 너무 많은 컴파일러, 번역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표준안,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준안들을 거쳐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C 언어라는 것은 이런 거를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용 목적이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가 있고, 저급 언어, 고급 언어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중급 언어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저급 언어가 가지는 어떤 강력함, 기계의 네이티브 코드라고 하죠. 기계에 가까운 어떤 강력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쓰기 좋은 어떤 편리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C++라는 것은 AT&T 벨랩에서 똑같이 만든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C with classes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C++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클래스라는 개념이에요. 클래스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객체의 어떤 속성과 행위를 담고 있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를 실체하기 위한 틀, 서식 같은 거라고 했죠. 서식. 그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정의를 하고
또는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수준에서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객체라는 개념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준 언어가 바로 C++입니다. C보다는 편해요. 편하다는 게 객체 지향 개념은 어렵지만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부품들이죠. 소프트웨어로 치면 부품들이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자동차 만들 때 바퀴가 만들어져 있으면, 엔진이 만들어져 있으면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내가 만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었던 그 부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재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그 객체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더 멋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를 만들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사용성을 높인 언어죠. 자, 이 언어가 이제 C샵이나 자바에 영향을 줬고요. 뭐 이런 개념들이 막 생겨나요. 뭐 가상함수, 연산자 오버로딩, 다중상속, 템플릿, 내외 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객체 지향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모른다고 해서 코딩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제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려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C++를 작성하는 것은 CPP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뭐 헤더 파일을 만들 때는 뭐 .h나 hpp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얘를 가지고 컴파일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결국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 C with classes, 클래스라는 개념.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클래스는 좋은 예인데요. 붕어빵 틀과 같은 거예요. 객체 생성을 위한 설계도가 이제 붕어빵 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이 있으니까 거품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료를 넣어가지고 계속 찍어낼 수가 있죠. 재료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속성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양이지만 다양한 또는 동일한 객체들을 마구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객체를 조립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 바로 객체 지향에서 지향하는 방식이죠. C와 C++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C에서는 이제 include를 할 때 studio.h를 하는데 C++에서는 기본적으로 iostream을 include,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C에서는 그냥 메인을 지정하면 됐지만 C++에서는 메인의 타입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되고요. C에서는 printf를 썼지만 C++에서는 이게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cout이라는 출력 객체를 제공을 하고요. 출력 명령어를 제공하고요. scanf도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한 명령어인데 C 언어에서는 이제 이걸 주로 쓰죠. 근데 C++에서는 아주 편리한 cin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뭐 클래스 같은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cout과 cin을 쓰는 것만으로도 C++를 쓸만한 거죠. 뭐 C샵이나 자바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고요. 가상머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걸 잠깐 설명하면, 아까 전에 CPU가 0101 뭐 이런 기계를 받아들여서 얘가 실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명령어들이 정의되어 있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CPU마다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전달돼야 될 때 가짜 CPU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짜 머신이 있는 거예요. 기계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상 virtual라고 붙어있죠. virtual machine. 또 virtual 붙어있는 게 뭐죠? virtual reality도 있고요. 뭐 virtual CD도 있고요. virtual
메모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추어 가상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뭘로 해석이 되냐면 가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가짜지만 진짜 같은.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 그러니까 진짜 같이 속이는 가짜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버추어 CD는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버추어 CD는 실제 CD가 없는데 CD에서 읽어드리는 어떤 그 데이터 스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트 같은 것들이죠. 메모리 구조가 있는데 그 메모리 구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CD를 읽게 되죠. 레이저로 이렇게 딱 쏴가지고 읽어오는데 010을 읽어오는데 그 기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페이크로 이제 가짜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속이고 하드웨어에서 읽어온다라고 했던 그 데이터들을 뭐예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뭐 특정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CD가 없는데도 CD에서 읽어오는 것처럼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CD에서 읽어오는 드라이버를 통해서 읽어드린 데이터이기 때문에 CD에서 읽어온 거라고 속게 되죠. 그래서 그게 버추얼 CD고요. 그러니까 CD 이미지를 그대로 파일로 떠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버추얼 리얼리티는 뭐예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진짜처럼 속이는 거죠.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짜 세상인 거죠. 버추얼 리얼리티고요. 버추얼 메모리는 뭘까요? 버추얼 메모리는 메모리가 되게 조금밖에 없는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많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때 이 메모리 구조와 하드디스크의 구조는 똑같아요. 속도만 차이 나요. 이 CPU는 굉장히 빠르고 메모리는 느리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나는데 그 속도 차이를 무시하더라도 어떻게든 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메모리가 마치 많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 메모리에 올려야 될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다가 올려놓고는 메모리에서 읽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속게 되는 거죠. 단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는 그 구조는 같지만 다루게 되는 데이터의 구조는 같지만 속도차가 10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하드디스크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메모리는 전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차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처리하면 굉장히 빨랐을 텐데 어떻게 돼요? 가상 버추어 메모리를 쓰게 되면 이 메모리상에 있는 데이터를 쓰다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해야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와핑이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이 하드디스크의 메모리로 올리고 불필요한 메모리를 다시 하드디스크로 넣어요. 그 과정에서 하드디스크가 막 돌죠. 여러분들도 컴퓨터 쓰다 보면 갑자기 미친듯이 하드디스크가 막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그럼 그 하드디스크가 버벅거린다고 하죠. 버벅거리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가상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추어 머신은 뭐냐? CPU, 그러니까 어떤 그 컴퓨터들이 다 다른데요. 다 다른데 이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로 동일한 컴퓨터인 것처럼 보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짠 프로그램이 여기서도 실행이 되고 여기서도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머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버추어 머신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해를 해석을 해서 적절한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돌려주는 거죠. 쓰는 사람은 굉장히 편한 거죠. 자바와 C# 같은 게 이제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클래스와 객체. 클래스와 객체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클래스는 C 언어 구조체, struct를 조금 확장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특성, 속성 또는 특성, 어트리뷰트와 행위, behavior의 묶음이고요. 속성과 메소드, 일종의 타입이고, 클래스로부터 결국 객체를 생성하게 돼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instance of class라고 하고요. 객체를, 오브젝트를 instance of clas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짧게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클래스에 대해서 또는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좀 약식으로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기반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C++요. 그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죠. C++. 이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앞서서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알고 있는 게 필요할 듯하여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최소한 클래스라는 게 뭐고 객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감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감을 잡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별도로 다시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객체에 대한 어떤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와서 수업 시간에 한번 짧게 좀 디스커션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